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1부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어려운 수능의 국어 시험을 치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애써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토닥토닥 위로의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잘한 게 있다라고 하면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또 다시 힘내서 남은 입시 일정도요 잘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년도 수능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학생들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그 방법 생각했다면 그 방법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실천과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번 수능 독서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수능에서도 독서가 어려웠고요, 그 전 수능에서도요 독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에 대해서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신이 혼자서 읽고 문제를 풀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매해 수능 시험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EBS 강의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런 독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잘 익혀서요 그 방법대로 능수능란하게 잘 했는다면 수능을 또 잘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에서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많이 가져다 썼어요. 근데 그 가져온 내용들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을 가져다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계교재를 통해서 그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공부를 했다면 좀 더 쉽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경제 지문이 있는데요, 그 경제 지문 어려웠거든요. 수능 완성에 그 경제 세트에 있는 어려운 내용만 쏙쏙 골라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연계교재까지 잘 함께 공부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자, 먼저 1번에서 3번 세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서 이 3번 세트는요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은 지난 6월 모의평가부터 출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에 이어 수능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 어떻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히 독서 방법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특히 다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 점 생각하고 봅시다. 자, 여기 이제 1문단 보면요, 이 사진이 독서의 위대함을 보여준대요. 독서의 위대함? 그럼 이 위대함이 뭘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그 점에 대한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물음으로 이 위대함과 관련하여 이 물음을 제시를 해놨어요.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사람들 보면요, 지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을 찾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구하고자 한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구하고자 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 문단에서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어떤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자, 이 독서의 의의와 관련하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 책에는요,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 인류와 만나죠. 뭘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죠. 그러면 이 만남,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만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만남이 성찰의 기회를 또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성찰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그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성장시켜서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독서의 어떤 의의, 독서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독서가 자기 성찰의 행위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찰의 행위를 통해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킨다, 성장시킨다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주목을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독서라는 것은 결국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책을 찾은 것.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앞에 그 사진 속에 책을 찾고 있던 이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책을 찾은 것.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자, 이 내용을 또 앞에 물음과 관련하여 주목을 좀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문제에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자, 이런 의의를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갑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네, 지금 전란으로 굉장히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어떤 그 당시 그런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요, 자,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문단과 관련해서는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란 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 그 당면한 현실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 그 독서의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물음에 대한 답을 또 잘 제시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죠. 윗글과 태어날 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뭡니까?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 무엇이냐? 이들이 찾고 있는 것,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 바로 그 책에 담겨있는 인류의 지혜와 경험, 얻고자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문단의 끝부분을 보면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3문단의 시작 부분을 보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렇다면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서가에서 지금 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3문단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2문단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문단에 보면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책이 담고 있고 독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죠. 보기는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은 이제 어떤 방법이냐?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면 이 1번, 3번 독서 이론과 관련된 이 세트에서는요 늘 독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다음 수능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서 방법에 관한 내용을 특히 주목해서 읽고 생각하고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니은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 자, 그와 관련하여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이제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각 관점들을 이제 비교 대조하는 것인데 이때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이제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것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 심층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다각적 심층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이제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방법과 관련하여 그 절차, 과정 구별하면서 네, 이 내용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밑줄 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택지된 판단하면 돼요. 1번. 읽은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그쵸? 여기 책을 찾기 전에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번 적절하다.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각 관점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제 비교 대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평가하고 통합해야 돼요. 편협한 시각에서 이것은 벗어나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는 거죠. 폭넓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도 적절하겠고요. 3번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렇게 여러 관점들을 비교 대조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이제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 분명히 하고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이라는 것도 역시 적절하겠죠. 4번을 보면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라는 것은 여기 지문에 이제 어떤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문단에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밑줄 친 니은과 관련하여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관점의 타당성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통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4번도 적절합니다. 5번을 볼게요.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해야죠. 근데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경고해야겠군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 경고해야죠. 그건 이제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 통합하는 것인데, 비판적 판단을 여기서는 유보한다네요. 이거는 이런 내용과 대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된 지문 또는 보기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네, 이렇게 지문 또는 보기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을 답으로 빨리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죠.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설명은 이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대요.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독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자, 이것은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바로 뭐한 겁니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이거는 이제 독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답 1번이죠. 다음 2번을 보면 문학 분야에 편중됐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 여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3번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되는데, 여기 지금 장기적인 독서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 제안하는 것도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지는 결국은 지문 또는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과 관련 없는 것,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엉뚱한 내용, 그런 것이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자, 3번까지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4번에서 9번 주제 통합 세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세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세트 지문을 읽기 전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문이 가나 해서 좀 길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문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예측하기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독서 이론에서도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과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능 지문을 읽을 때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4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보면 앞부분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은요,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그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글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겔의 생각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예술, 종교, 철학, 세계의 근원적 질서, 절대정신, 변증법, 절대정신. 절대정신 반복된다. 그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겔의 생각이 또 출제해서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6번 문제를 보면 직관, 표상, 사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개념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7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서 글쓴이의 관점, 즉 글쓴이의 견해정에 드러나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잘 고를 수가 없습니다. 글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해겔의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 나에 나와 있겠다.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알고 해겔의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주장 나에서 잘 찾아봅시다. 8번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라고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러면요. 무조건 출제 요소는 그 사람의 견해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겔의 견해 주장과 나의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 또 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해겔의 견해 주장, 글쓴이의 견해 주장, 가에서는 특히 해겔의 견해 주장을 잘 이해할 것이고 나에서는 글쓴이의 견해 주장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지문 읽지 않아도요 알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어휘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문을 봅시다. 자, 이게 지문 가의 이제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강조할 건 뭐냐면 연계입니다. 연계인데 정립, 반정립, 종합 저것은요 수능 완성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연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 그 강의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좀 잘 읽혔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독서에서의 연계의 힘이다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립, 그에 대한 반정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컵은 둥글다. 컵에 대해서 둥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에 대한 이제 반정립은 반대되는 거. 이 컵은 둥글지 않다. 왜냐면 그런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컵은요 위에서 보면 둥근데요 앞쪽에서 정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둥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다 종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개념 원통형이다. 원통형이다. 그러면 이 컵은 원통형이다. 그런 종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둥글다에서 원통형이다라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 컵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죠? 이렇게 종합이라는 것은 그 본질에 좀 더 다가서는 거예요. 좀 더 그 고양하는 겁니다. 어떤 질적으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질적으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이해를 연계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일단 한 상태에서라면 여기가 굉장히 더 쉬워요. 자, 여기 보면 해겔 이 변증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자, 이 변증법이란 말을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4번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 자, 그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응하는 말로 변증법 생각했어야 되죠. 네, 그런 상태에서 봅시다. 변증법은 대등한 이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네, 이 범주 하나, 둘, 셋, 요 세 범주가 각각 대등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컵은 둥글다, 둥글지 않다, 이 컵은 원통형이다. 여기 종합에서는 좀 더 질적으로 그 이해 수준이 고양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등한 이상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딱 이해를 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대립적인 두 범주라는 것도 자, 컵은 둥글다, 둥글지 않다. 대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통형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이 돼. 그것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질적으로 그 종합되는 원통형이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수렴적 상향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변증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연계의 힘이다. 변증법에 대해서 이제 이 해겔이요,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여기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인데, 이거는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말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면요, 이런 어려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라고 출제자들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일단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말,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말은 개념어입니다. 이런 개념어는 이렇게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념이 세계의 근원적 질서다라는 요 개념을 설명하는 말로 주목했어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개념 설명을 주목하는 읽기를 하는 사람은 이거 선택지 있죠. 이거 선택지에서 봤을 때 이념 하고 금방 판단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말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 이 말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판단을 잘 못하면서 선택지된 판단이 망설여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봅시다.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이념의 내적 구조나 이념이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이나 다 변증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념이라는 것이 어떤 논증 대상이라고 본다면 이 이념 자체의 존재 방식이 변증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이제 이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체계가 어떤 체계냐면 변증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겠네요.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 체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했으면 되죠. 네. 자, 그리고요. 사실 5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읽으면서 풀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의 첫 번째 문단을 읽고 관련인 선택지를 5번에서 이제 찾아서 특히 이제 2번 선택지 같은 거를 빠르게 판단했으면 좋아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은 다음에 선택지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각 문단과 관련하여 선택지된 판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다 읽은 다음에 판단을 할게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자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학, 어떤 예술과 관련하여 이런 미학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해겔이 이제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 이 미학의 대상이 바로 예술이죠. 이 예술은 이런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 자,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도 연계교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그런 질적으로 고양되는 어떤 그 최고 단계의 그런 정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연계교재에서 했다면 또 좀 더 잘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절대정신의 이제 한 형태가라는 것인데 예술이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여기 이념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문단에 보면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인데 자 여기 개념어를 설명하는 자 그 말의 어떤 개념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다. 절대 정신이.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예술, 종교, 철학 자, 저 각각이 절대 정신의 이제 한 형태죠. 요것들이 절대 정신의 이제 한 형태인데 요 각각의 이제 형태는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이제 구분된다라는 것인데 형식이라는 건 일종의 틀이에요. 틀, 그릇. 어떤 그런 그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각각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 요 예술은 직관, 그다음에 종교는 표상,
그 다음에 철학은 사유가 그 틀, 형식이라는 겁니다.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절대정신의 어떤 인식 틀, 그 형식은 직관이고, 종교라는 절대정신의 인식, 형식, 틀은 표상이고,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의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을 담는 어떤 틀, 그런 형식은 사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직관, 표상, 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어요. 몇 번입니까? 6번. 자,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이해를 해야 했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 요소를 주목하는 읽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리에 담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옆에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좀 적을게요. 자, 직관은 이 객체가 뭐냐면 이 직관의 객체, 직관에서 다루는 객체는 물질적 대상이에요. 이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이게 직관이다. 그죠? 그 다음에 표상이라는 것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대상이 있든 없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죠.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다. 그렇다면 자, 표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심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죠? 이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다. 그 다음에 사유는 뭐냐? 사유는 대상에 대해서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가 바로 뭐냐면 요 개념을 통해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유와 관련하여 머리에 이제 남아야 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머리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사유 또한 지성이 있죠. 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논리적 지성.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 정신이고,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 정신이고, 왜냐하면 이제 예술이 직관에 대응하고 종교가 표상에 대응하고 철학은 이제 사유에 대응하니까 사유하는 절대 정신이 이제 철학이죠. 이렇게 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직관은 예술에 대응, 표상은 종교에 대응, 사유는 철학에 대응, 이렇다는 얘기죠.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이제 견해주장. 뭐뭐에 따르면 이 견해주장 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이에요. 헤겔의 견해주장이 출제요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주목해줘야죠.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외면, 내면? 이거 대비되는 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게 사유에서 종합이 된대요. 그렇다면 이 직관이라는 것은 외면성을 지니고 있고, 표상이라는 것은 내면성이라는 걸 지니고 있는데 요 두 개가 이 사유에서 종합이 되더라. 종합이 되더라. 이거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이제 종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술의 외면성, 종교의 내면성, 철학에서 종합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합되는 것은 고양된 높은 단계입니다. 고양된 높은 단계예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이제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의 이제 인식 수준에서 중대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가 벌써 짐작되지 않아요? 여기 종합이니까. 자, 이런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예술은 직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하는 겁니다. 이 표상한다라는 건 이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학은 사유하는 겁니다. 단계 등급이 매겨진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등급이 매겨질까요? 이게 이 직관, 이 예술이 초보 단계. 그 다음에 종교가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자, 이렇게 각각의 이런 또 차이점.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합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고양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숙 단계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은 철학이죠. 철학이 가장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이니까. 그래서 철학뿐이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이제 한정된다라는 것인데 헤겔은요 인간의 어떤 그런 지성, 이성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왔다, 진보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진보해 왔는데 예술은 초보 단계니까 그렇다면 그 진보된 것들을 이 예술이 담아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초보 단계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내용을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가나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요. 가나 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관계는요.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서로 상반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대립되는 그런 견해 주장이 이제 제시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립되는 것과 상반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와 유사하게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냐면 이 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나가요 가에 제시되어 있는 헤겔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제시된 내용을 나에서 비판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입장은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이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특히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그 방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가와 나가 어떤 특정 제지와 관련하여 병렬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반되거나 그런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나에서 특정 내용을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상술. 그렇다면 이제 관계가 크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가나가 서로 상반된다. 대립된다. 근데 그 대립과 관련해 비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나가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병렬적 관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나가 어떤 관계다. 나에서 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 설명해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한 가나 주제 통합 세트의 가나의 관계입니다. 정리했나요? 그런 것도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이미 우리 출제 요소로 파악한 바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 주장. 자, 글쓴이 변증법에서 정립, 반정립, 종합에 있어서 종합. 이 종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 이 종합과 관련해서요. 자, 이 종합의 범주와 관련해서 정립과 반정립의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내용을 일단 이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 입장에서 헤겔의 이론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죠? 이 글의 글쓴이는요. 이 입장에서 헤겔의 이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봅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조화로운 통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앞에 가에서. 이 종합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이 컵은 둥글다. 이 컵은 둥글지 않다. 그것이 자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둥글다와 둥글지 않다.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원통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질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것은 정립, 반정립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글쓴이는
변증법의 탁월성에 대해서 바로 이 종합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성, 매력 이런 말 얘기를 한 건데 엄밀하고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잘 다듬는 것이 해겔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뭔가 엄밀하고 정합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이론을 제시했던 거 아닌가. 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뭔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죠?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뭔가 흠결이 있다라는 얘기 같죠? 문제 삼고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미학에 관해서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흠결이 있다. 그럼 그 흠결, 문제 삼고 있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지성의 형식을, 자, 이 지성과 관련해서, 여기 지성, 지성과 관련해서 직관, 표상, 사유,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요것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지시한 것이 해겔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 여기 이제 내용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이론, 네, 해겔의 이론 이미 우리가 이해한 바죠. 가에서 이에 대해서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관상으로는 전형적 구성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자, 여기 직관으로부터 요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삼고 있는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이해를 할 때는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옆에서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비판하는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주목해라. 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직관은 외면성이에요. 이게 점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면성이 강화 완성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여기 요 문제 삼고 있는 관련해서 이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내면성이라는 것이 강화 완성되더라. 근데 이 말을 봤을 때요, 독해하는 습관이 위아래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이것과 연결지었을 겁니다. 앞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죠. 이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하여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과 관련하여 그 관계와 대응하는 것이 직관, 표상, 사유였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이 각각의 이 범주에 있어서 어느 한 범주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내면성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죠. 외면성이라는 건 없어져. 그러면 여기 직관이 예술 쪽은 이거 여기 지워지는 거잖아요. 지워지는 거예요. 즉 여기 직관이 예술 쪽의 이 외면성, 이 예술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상태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관에서부터 이제 사유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자,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직관과 관련해서 이 예술, 자, 이건 이제 객관성인데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적으로 이제 주관성이, 그래서 이게 내면성뿐만이 아니라 이 주관성이 강화 완성되는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진정한 그렇다면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종합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합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되는데 그런 상태를 나타내니까 진정한 종합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이 본질 관련해서 감각적 지각성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이 종합의 단계에 가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문제죠. 자, 이렇게 문제 삼는 거 정확히 이해했어야 돼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그러면 없어지면 안 돼요. 요 객관성 이게 여기 종합의 단계에서 없어지면 안 되죠. 다시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객관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예술에 대한 입장.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지금 헤겔은 가장 질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 그 고양된 수준으로 철학을 제시했는데 이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예술. 이 예술이라는 것을 이 나의 글쓴이는 이 철학에서 더 고양된 단계로 예술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가 가장 이제 질적으로 높은 단계라고 한다면 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예술,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얘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이 사유와 관련하여 이 예술,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철학 이후의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 헤겔이 반대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아쉬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자, 이 헤겔의 이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의 글에서 글쓴이가 헤겔 이론과 관련하여 무엇을 문제 삼는지 잘 이해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봅시다. 가와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자, 이게 특정한 철학적 방법과 대응하는 말은 뭐라고 했죠? 변증법. 변증법의 체계를 바탕으로 즉 정립, 반정립, 종합 그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지시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예술 종교나 철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해서 헤겔 이론에 따르면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나의 글쓴이에 따르면 어떠죠? 나의 글쓴이에 따르면 예술은요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술의 이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글쓴이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예술의 상대적 위상 가든 나든 다 제시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골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2번 오답 표지는 어디입니까?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와 나에서 다 제시를 하면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는 내용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나에서 지적을 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변증법에 맞서는 그런 혁신적 방법 나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 찾을 수가 없어요.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승자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는 내용 또 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해서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가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답 표지들이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에 이 4번 문제의 답을 1번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5번 볼게요. 가에서 할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헤겔의 생각이 출제 요소라는 걸 알고 지문에서 헤겔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는 읽기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선택지에 대한 판단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요.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 네, 인식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식 형식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 문단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그러면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인식 내용의 동일성 맞다고 판단해야 했죠. 그리고 인식 형식에 이제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인식 형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라고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계의 근원적 질서란 말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념이란 말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건 읽기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 어구를 꼭 주목해 버릇해야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점 여러분 유념해야 되겠는데, 자, 1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줄 보면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법, 이제 변증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념과 현실이 변증법적인 체계성 지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는 설명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죠.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문 철학 관련 지문을 기출 분석을 이제 잘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최근에 인문 철학에서 자꾸 뭘 바꿔치기를 자꾸 하냐면 주체 또는 객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철학 문제를 출제하는 분께서 오답지를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답지를 만들 때 자꾸 주체나 객체를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내년도 수능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해야 될 텐데, 보세요. 절대정신의 이제 세 가지 형태라고 했습니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하면 대응시켜야죠. 이것은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라고 하죠. 그럼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은 뭐냐면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직관, 표상, 사유죠. 요것이 이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객체가 예술, 종교, 철학이 아니에요. 예술, 종교, 철학은 각각 예술은 직관과 대응하고 종교는 표상과 대응하고 철학은 사유에 대응하는 것이지, 요 예술, 종교, 철학이 직관, 표상, 사유의 객체가 아니라고요. 각각 대응하는 것이지. 그러면 객체는 뭐냐?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에 있어서의 객체는 물질적 대상이에요. 표상에 있어서는 심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객체는 심상이에요. 사유에 있어서는 대상을 파악하는데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예술, 종교, 철학을 각각 지성이 인식하는 이런 객체라고 설명하는 것 적절하지 않죠?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 그런 오답을 만드는, 자, 어떤 점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만큼 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1문단에서 가의 1문단에서 어렵지 않게끔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번을 보면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도 이거는 이제 사실적이겠죠. 3문단에 보면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적절한 판단 빨리 했어야 됩니다. 이어서 6번을 보죠.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6번 유형은요, 최근 인문 철학 관련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 패턴에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이 문제풀이 한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파이널 체크 그 강의에서 이런 유형이 꼭 나온다고 또 얘기를 했었을 텐데,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사고,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아주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봅시다.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사고는요, 대응시키기예요. 자, 여기 직관 관련하여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질적 대상을 찾아야죠. 별들은 밤하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질적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지각한다. 내 시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겁니다. 대응하네요. 그렇다면 맞다.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한다고 하면 고향의 그 하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떠올리는 건 심상 떠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상 떠올리는 거에 대응하니까 표상 맞다.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미래의 모습, 그 모습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죠. 영화의 장면 떠올리는 것도 역시 그 이미지,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심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표상 맞다. 이렇게 딱딱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초현실적 세계에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살짝 초현실적이라는 말로 함정을 담아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을 보다예요. 그림이라는 게 물질적 대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 대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다라는 건 이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관을 통해 맞습니다.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작품. 그렇다면 이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이 개념에 의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 파악하는 것. 이건 뭡니까? 어떤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여기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념과 관련하여 개념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규정하거나 정의하거나 하는 건 사유예요.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 이는 새롭게 설정된 개념이겠죠. 새롭게 설정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한다? 그러면 새롭게 설정한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직관이 아니라 이것도 뭡니까? 사유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에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개념에 따라서 도덕적 배려의 대상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므로 이거 사유죠.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것. 자, 이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규정한 개념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한다? 사유. 이것도 사유. 그렇다면 5번 적절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딱딱 그 내용과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적절성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됐습니다. 다음 7번을 볼게요.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6번도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7번도 이제 여러분이 아마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게 읽기 습관과 문제 푸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봅시다.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파악했어야 되는 것은 나의 글쓴이 관점이죠. 네. 그리고 해결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뭔가 문제 삼고 있죠? 문제 삼고 있는데 1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쓴이의 견해주장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글쓴이의 견해주장은요. 종합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 종합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다. 자, 이런 말이 이제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종합이라는 것이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성리로 끝나도 안 되고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종합의 범주와 관련해서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성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는 것을 글쓴이 입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읽기할 때, 독해할 때 강조했었죠. 그 부분을 주목했다면 두 대립적 범주란 말 당연히 주목했을 것이고 그러면 변증법에 있어서의 두 대립적 범주라고 한다면 정립과 반정립이죠.
기억의 정립과 반정립. 나의 글쓴이 또한 대립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의 글쓴이는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이 과정과 관련하여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이 내면성이 점차 강화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의 어떤 이 외면성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요 종교 단계 이후에 어떤 사유에서 어떤 이런 내면성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첫 번째 범주 예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 종교와 관련하여 외면성, 내면성이라는 이런 대립적인 것에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니은, 예술, 종교, 그 첫 번째 범주, 두 번째 범주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또 생각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정보를 함께 고려해서 이제 선택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에요. 또 이런 선택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 특히 이제 내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잘 해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범주 기억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짚으면 종합이에요. 이 나의 글쓴이는 이 종합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니은과 관련하여 예술, 종교, 철학과 관련하여 이 글쓴이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직관, 표상, 사유, 예술, 종교, 철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에서 종교, 철학으로 갈수록 이 내면성, 주관성이라는 것이 강화,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면성, 주관성이라는 것 측면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예술, 종교, 철학으로 올수록 이 내면성, 주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준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면성, 주관성이 강화, 완성되는 그 정도의 차이, 수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요 니은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요 두 번째와 즉 종교와 철학 사이에 수준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기억에서는 종합이라는 것의 그런 그 개념에 대한 나의 글쓴이 입장, 그 다음에 니은 예술, 종교, 철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면성,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성의 그런 강화, 완성의 측면, 그런 측면에서 수준상의 차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근거를 짚어서 판단을 잘 해야 했고, 3번을 봅시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주라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면 이 예술의 특성이 점차적으로 강해진다? 이 글의 글쓴이는 예술의 특성, 이런 외면성, 이런 객관성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3번이라고 골랐어야 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억과 관련해서는 정립, 반정립, 종합, 그 종합과 관련해서 나의 1문단을 보면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종합과 관련해서 정립, 반정립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의 글쓴이가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글쓴이는 예술, 종교, 철학의 요 예술, 종교, 철학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갈수록 이런 예술의 본질적인 속성인 이런 외면성, 객관성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내면성, 주관성이라는 게 강화된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조화로운 그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내면성, 이것의 어떤 일방적 승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기억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5번을 보면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간이 영해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억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는 질적으로 이 종합의 단계에서 고양된 최상위 범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질적으로 고양된다고 했습니다. 질적으로 고양된다라는 것은 가의 글에서 본 수렴적 상향성이란 말과도 이제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라고 나의 글쓴이가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 종교, 철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자 4가 맞는 말이면 5번도 맞는 말일 수 없어요. 니은과 달리죠. 예술, 종교, 철학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이게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런 내면성, 주관성이 완성되는 어떤 하나의 범주의 그런 속성이 점차 강화되고 다른 범죄 속성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수렴적 상향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니은은 아닙니다. 자, 7번 함께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8번을 봅시다.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처음 출제자가 만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토 과정에서 어렵다 하니까 그나마 정답이 아닌 선택지들에서 오답 표지를 그래도 조금 선명하게 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았다면 또 역시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봅시다. 괴테와 실러의 문화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자, 여기 완숙기라는 개념 주목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지성적 통찰, 요거 주목했어야 됩니다. 최고의 지성적 통찰. 이걸 보자마자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라고 했을 때 지성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는 사유죠. 사유란 걸 떠올렸으면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완숙기와 관련해서도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였죠. 완숙 단계와 관련해서도 이 사유가 연결됩니다. 이 사유를 여기서 떠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초기의 작품들은 초보 단계.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 그렇다면 여기 완숙기에 이르렀을 때 이거는 사유. 이 사유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의 작품은 어떤 이런 직관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어떤 그런 변증법과 관련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이 빈칸에 들어갈 이런 말이 됩니다. 라는 것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의 적절성을 판단을 해볼게요. 1번을 보면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이분 보고서 이거 자 여기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 했습니까? 여러분 나눈다 그럼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말을 한다고 하면요 그 출제 요소는 관점 입장, 견해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글쓴이의 견해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나의 글쓴이는요 일문단에 보면 나의 일문단을 보면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고 하면 나의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글쓴이가 할 말입니다.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헤겔은요 예술에 대해서 외면성에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헤겔의 이론이죠. 근데 지금 자, 나의 글쓴이 입장에서는 자, 이 헤겔 선생님이 하신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통해 진정한 예술을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요 사유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 사유는 자 여기 내면성과 관련 있는 겁니다. 내면성이 강화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예술이 현실에서는 이런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 나의 글쓴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 이런 입장을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사유,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 네, 여기서 이 사유, 요 내면성과 대응하죠. 그래서 내면성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요 2번이 요 가에 들어갈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을 고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고르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반정립 단계에 위치합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이잖아요. 예술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설명 틀렸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쓴이는 예술이라는 것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서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잘 했어야 됩니다. 4번을 볼게요.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예술이 주관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할까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아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죠. 왜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죠? 나의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예술의 이런 외면성, 이런 객관성에 해당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주관성, 내면성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문제 삼고 있는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건 감각적 지각성과 관련이 있다. 그 객관성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데 왜 그 객관성이라는 것을 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관성 지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글쓴이는 예술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지니는데 이 객관성이라는 것을 소거시켜가지고 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는 것 글쓴이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죠. 네, 그런 점에서 요 4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면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현실에서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 글쓴이의 또 견해에 부합하지 않죠. 이 예술과 관련해서 이 나의 글쓴이는요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매개로 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의 인식,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절대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이 부분 내용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9번을 보죠.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꿔쓰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사 형용사의 즉 용언의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입니다. 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적합한 말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A를 보면 앞에 여기 지금 목적어가 변적법적 체계성이에요. 체계성. 근데 이 소지하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목적어를 무엇으로 취하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이게 물건이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둘은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꿨으면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착한다가 있는데 여기 인간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죠. 자, 앞에 영역을 어떤 지칭하는 건데 포착이라는 건 꼭 붙잡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목적으로 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귀결되어도 봅시다. 앞에 보면 끝나도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와 관련하여 자, 이 귀결되어도 앞에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사와 관련하여 일방적 승리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귀결되어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 내용을 이제 보미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간주하다라는 것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바꿔 쓸 말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변종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성이라는 것은 앞에
조직이나 단체 따위라는 요것이 주어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종합이에요. 바꿔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함께 1번부터 9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 2부에서는요. 이어지는 독서 남은 두 세트 함께 또 역시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만나죠. 안녕.